자, 이 시간에는 아까 그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매도인, 매수인 문제예요. 왜냐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에 하자만 없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소유권을 잃게 되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명의신탁은 주로 형제 사이에 실제로 돈 된 사람하고 그다음에 무주택자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가 있고, 제일 많은 게 실제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산다거나 아니면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산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 사례를 두 가지만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이제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다세대 주택을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는데 자기가 돈을 다 대면서 명의는 을이라는 동생 명의로 낙찰을 받아놓은 집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을 해서 소유권에 관한 모든 이제 등기부도 동생 명의로 놨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누나가 이제 권리 서류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나가 이 집을 이제 월세를 놓고 그렇게 이제 월세를 받아오는 중이었는데, 이게 보통 한 1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동생도 이제 자기 살궁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생은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어느 날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건 내 집이니까 이제부터 누나는 손을 떼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동생을 믿고 이렇게 했던 누나는 이제 참 황당하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동생이 못 사는가 보다, 그냥 집 동생 줘라 그랬거든요. 그냥 누나면 동생 집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줘라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짓이 괘씸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집에는요 절대 저당권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당권이 없고, 그래서 월세를 잘 받아오던 집인데 동생이 이제 자기가 갖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누나, 원래는 이제 요건 경매로 받았던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히 동생 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나는 그 집에 대해서 돈을 댄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이건 명의신탁은 아니에요. 명의신탁이라는 건 아니고, 다만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누나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동생이 계속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렇게 했죠. 그 집을 깡통 이렇게 주택으로 만들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깡통 주택. 뭔 이야기냐면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을 가득 설정을 해서 값어치가 그러니까 채무 총액보다, 그러니까 그 다세대 주택 가격보다 채무 총액이 훨씬 더 많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경매로 그렇게 이제 처분을 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 건은요. 그래서 동생이 자꾸 욕심을 부리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점은 뭐냐면, 자, 그래서 누나가 이 집을 깡통으로 만들어서 경매 처분하려면은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선순위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 선순위 임차인은 어차피 경매가 진행이 되면 그걸 전부 다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경매를 처분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누나하고 이렇게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우리가 실질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누나가 동생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대리로 계약을 하거든요. 거의 실무입니다. 근데 요집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순위 저당권 채권이라는 게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하게 됐어요. 그거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이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예요. 뭐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며느리예요. 며느님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을이라는 시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죠. 시어머니 이름. 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을이라는 시어머니고 이 집에 대해서 갑이 돈을 다 댔겠죠. 그러니까는 소유권은 갑인데 실제로는 을 명의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완벽하게 명의신탁이죠. 자,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면 며느님이 항상 걱정이죠. 왜냐면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요, 이 시어머님 명의주택이 상속재산으로 돼서 다른 형제들이 서로 가지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며느님은 이 집에다가 어떻게 해놓겠어요? 그렇죠. 가등기라는 걸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라는. 왜냐면 어차피 시어머님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1순위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며느님은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죠. 특히 형제 사이에 명의신탁하는 경우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이 동생 명의로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살았는데, 아파트가 그 동생이 신용불량이라든지 채무가 많다 그러면은 그 채권자들로부터 이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게 이 가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라는 것은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진행이 되면은 결국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들은 직권으로 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재산들은 이렇게 가등기를 해서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매매를 할 때는 갑은 가등기를 계속 넘기는 거예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계속해서 처분하게 되고, 마지막 이 가등기를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을 하면 이 가등기 순서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말소를 하고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것보다는요, 가등기 상태에서 부기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고, 당연히 저당권은 없는 집인데, 이 집을 이제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자,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딱 띄워봤더니 가등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 위에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말을 들었는지 전세를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계속 가등기를 지워달라고 그러는데, 가부 입장에서는 가등기를 지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을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할 것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가등기를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전세를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근데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경우는요, 당연히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 아까 사는 경우요. 즉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가등기이기 때문에 요 전세권자는요, 보호를 전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위험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세보증금 반환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등기권자 있죠? 가등기권자를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 연대 채무자로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연대 채무를 갖다가 지워서 계약서를 쓰면, 그러면 결국은 가등기가 없어지면은 을이 명의자니까 을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고요. 가등기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권자에 의해서 이렇게 연대 채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 집에 전세를 못 들어오겠다. 왜냐? 가등기가 있어서 그렇다. 왜냐면 가등기가 있어서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놨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이라는 것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이죠. 그래서 이 보증금을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하는 사람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연대 채무자 또는 공동 임대인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위험성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국민 일반인들이 이런 이제 법률 지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을까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요 부분이 실무에서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 이 문제예요. 왜냐면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이렇게 며느님이 시어머님 명의로 집을 살았는데 이 시어머님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 됐는데 며느님 시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보다 어떻게 이 재산이 상속 재산이 되는 거에 대해서 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집을 지금 급히 급매물로 처분하고 싶은 거예요. 급매물로. 왜냐면 요 이야기는 살짝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 시어머님의 상속인들은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며느님 입장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급매물로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좋은 형제들 같으면은 확인서를 받으면 되죠. 이 집은 실질적으로 갑이 돈을 투자를 해서 갑의 실질적인 소유자다라는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속인들끼리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협의를 해서 이 집은 이 갑은 며느님 앞으로 그렇게 이제 상속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처분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건 좀 편법이거든요. 편법이에요. 자, 중환자실에 있어서 뭐가 없어요? 의사 표시 능력이 없죠. 의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의사 표시 능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차피 매매 계약서를 하나 살짝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요. 그죠? 누가요? 중환자실 입원하기 전에 이렇게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서를 써놓고,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의사표시 능력이 있을 때 계약서를 써놨다 그러면은 그 계약서는 유효계약서고 그 다음부터는 그 계약서에 의한 이행이죠. 그래서 이런 편법을 잠깐 동원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어차피 매수자 입장에서는 두렵죠. 왜냐면 언제든지 이 매매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매매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아까 의뢰 상속인들로 하여금 이 집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갑이다라는 거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명의 신탁이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뭘 해놓는다? 그죠? 가등기를 반드시 해놓는다. 가등기를. 그래서 명의 신탁 여부를 따질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등기가 있으면 거의 명의 신탁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서류는 다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의 신탁되어 있는 걸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갑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와서 대리인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전부다. 그죠? 전부다. 그 다음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등기가 없어서 만약에 연로하신 분이 이 소유권자다 그러면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아파트 분양권 사고 팔 때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수분양자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분양권을 살 때는 결국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입주하기 전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상속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분양권 거래할 때는 꼭 이렇게 연로자하고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상속인들에 대해서 그 연대 채무로 꼭 묶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 매매 계약서에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분양권 명의자 걸 내가 매수를 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럼 상속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상속인들은 협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각 상속인 전부 다 연대 채무자로 묶어서 그렇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상속으로 인한 법률 문제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명의신탁은 현실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매수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있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트집 잡아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매매 계약 관계 중에 있을 때는 그게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 있을 때는 선량한 사람이지만 그 앞 얼굴 뒤에는요 늑대가 숨어 있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재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명의신탁의 관계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요즘은 우리나라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많이 주죠. 파파라치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인정하는 경매 매수신청 대리권 있잖아요.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갖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 가지고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혹시 나중에 명의신탁되어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담보 또 매도담보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은 항상 양도담보 또는 매도담보로 채권을 확보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통째로 가져가는 그런 일이 많았죠. 근데 이 양도담보 또는 매도담보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중에서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소유권 취득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도담보 또는 매도담보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보한 물건 같은 경우는 청산 절차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정적인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쳤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확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청산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그러면은 확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청산 절차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미비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써진 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등기부상 요즘은 이제 등록상 전부증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등기부상에 선순위로 되어 있는 선순위 중에서 가등기라든지요, 아니면은 가처분 등기라든지 아니면 뭐 가압류 등기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압류 등기, 이런 것들이 해제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소유권이 자주 바뀐 물건이 있죠.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거래 사이트에서나 아니면 직접 거래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옛날 이제 등기부를 보고 소유권 변동이 많이 있는 물건, 그러니까 최근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물건, 그 다음에 이제 교환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물건, 아니면은 선순위 이렇게 가등기, 가처분, 뭐 가압류 이런 것들이 해제되어 있는 이런 물건들을 거래를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이제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등기나 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이 거의 되어 있는 거고, 가압류는 제3자를 내세워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짚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상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 중인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허가권자하고 아까 실제 이제 공사를 한 사람하고 이제 차이가 났을 때 그럴 때도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걸 갖다가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잘 확인하더라도 우리가 큰 두 가지는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 확인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등기권리증으로 소유자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죠. 그러니까 등록상 전부 증명서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해요. 그 다음에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이렇게 이제 일치 여부를 또 확인을 하죠. 근데 이 신분증 위변조가 됐다 그러면은 근데 위변조가 확인을 하는데 사진만 갈아 끼운 거예요. 그러면 신분증 위변조 된 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모든 거래는 통장으로 거래를 하죠. 통장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 통장을 발급받아서 이 통장으로 지급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등기권리증을 안 가지고 와요. 등기권리증을 안 가져오죠. 그러니까는 결국 확인하는 건 등기부하고 신분증하고 건축물 대장만 가지고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죠.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라든지 전세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반드시 등기권리증으로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오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기꾼 취급한다고 굉장히 불쾌하면서 계약 못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통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로 요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왜냐면 통장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허위 신분증을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을 해보세요. 그럼 개설이 돼요. 자, 그러니까는 사기꾼들이 그래서 이 통장을 개설해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요 통장으로 거래를, 통장 명의를 보니까는 신분증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똑같죠? 그래서 안심하고 보내지만 이 통장이 이렇게 허위 발급된 거죠. 근데 요건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가 없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지만 통장을 자세히 보면은 거래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발급된 통장인지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한 통장인지를 갖다가 확인해 보면 우리가 쉽게 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소유주가 등기권리증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안 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가 통장 번호를 받죠. 절대 통장 번호를 받지 말고 이렇게 통장 사본으로 받아요. 사본으로요. 사본으로 받아야만이 통장 발급 일자가 나오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한 통장인지 아니면 최근에 발급받은 통장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발급한 통장이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소유자 여부를 갖다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기권리증만 확인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완벽하게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법률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민법 정도 배우는 실력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민법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적법한 소유권 여부를 판단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법률적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률적 권리 분석이다. 그래서 어렵고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공동 소유자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명의 신탁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서류를 확인해야 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계약서를 이렇게 해서 작성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 도우미가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부족한 작성
도움이라는 그 이제 서류가 양식이 하나 있는데, 이 서류가 여러분들이 부족한 법률 실력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무조건 이 교육 과정을 무조건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구나, 그걸 꼭 알아야 되고, 위험을 알아야만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그래서 이 계약서 특약 실무는 간단한 거예요. 논리가 뭐냐면은 위험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 위험을 방지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모르면 특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고를 내본 사람이 특약을 잘 써요. 그러면 저는요, 특약 무진장이 잘 쓰죠. 그러니까 사고 엄청 냈겠네요. 절대 사고 안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알면 방지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까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위험이 나올 수 있는가,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내가 부동산에 관한 최고의 사기 전문가가 되면, 그러면은 사기 기법을 다 알죠? 그럼 그 사기 기법을 막을 수 있는 기법도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중개사고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매도자, 매수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지역에서 최고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꿈이고,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저의 의무입니다. 하여튼 이 과정이 다 끝날 때는 여러분들도 엄청난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